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구충현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왜 분권을 해야 되고 자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구청장님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 전공이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이 아니어서 법률적인 문제나 또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또 관련 선생님 오셔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대학 강의에서 부탁을 하신 부분은 제가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좀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치분권 이런 부분이 운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한 2, 3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전에 한국자치학회를 같이 창립하면서 자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론적 작업을 좀 많이 했었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도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생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맞는 언어 방식으로 좀 대화를 같이 진행하면서 한번 전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강주는 아직 제가 강주를 한 10년 전부터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강주 전남대에서 무슨 연구가 있어 오거나 발표가 있어 오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강주 시내로 선생님들이 모시고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창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기타를 들고서 한 맺힌 이 소위 어떤 5.18의 그런 어려있는 정신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분도 계셨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여기 오면 그게 가고 싶어서 열심히 왔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의 오랜 정신과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 묻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강주는 아직도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외부자로서 볼 땐 느껴졌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서울에서 출장을 가서 무슨 연구 모임에 회의가 있어 갔는데 청계천에서 있었습니다. 강화문 바로 뒤쪽에 있는 그 청계천에서 행사를 끝나고 제가 늘 시간이 쫓겨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들고 작업을 늘 하는 그런 버릇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아답터를 안 가져가 가지고 이게 노트북의 전원이 충전된 게 다 돼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제 회의가 한 7시 반 8시쯤 끝났는데 아답터를 사려고 종로를 이렇게 제가 전자 가게를 찾아다녔는데 낮었던 그런 약국들이며 청계천 길거리에 있었던 공구골목이며 헌책방 골목 이런 것들이 어딘지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웅장해진 모습을 보고 이게 주눅감이 드는 거 있죠. 야, 이렇게 한국이 발전한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위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도시라고 하는 곳은 우리에게서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쩌면 아픔의 상징이기도 점점 더 올라갈수록 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점점점 빈곤해지는 이런 어떤 역설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을이 죽고 도시만 크고 도시 중에서도 큰 도시만 살고 작은 도시는 죽고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정을 나눈 소공동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큰 것들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사회가 저는 볼 때 이제 사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다라고 표현을
아까 잠시 소개했으면서 제가 요즘 근자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철학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철학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그런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오래도록 한 6, 7년 동안 이 작업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상담도 지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경북대학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꽤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인데도 막상 이렇게 그 수업을 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러한 가정에서 그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 가정이 있는 동네가 문제를 안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특히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 처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저는 그것이 공동체 위기 사회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이런 위기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것을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는 한국의 내적 발전 과정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세계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장황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의 현대적 모습들을 이미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서구 근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주요 특징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로 이동했다. 중세 1300년 역사는 교회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혹시 외국 여행을 가보셨으면 유럽을 가셨을 때 보면 되게 큰 성당이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 되게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이 교회가 중심에 서 있고 교회가 권력을 쥐고 있고 교회가 자본을 쥐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중세 도시가 형성이 되고 중세 국가가 형성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 국가이고 종교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인간에게 지금도 종교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종교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종교를 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이라든지 어떤 평화를 약속을 받을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우리가 아마 종교에 많이 그 노크를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종교가 오히려 인간을 차별하게 되고 인간을 어떻게든 억압하게 되면 그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중세에서 권력과 자본이 특정 어떤 이 종교 세력에게 몰입이 돼서 그 외의 존재들은 어떤 대접을 못 받는 사회가 되어버릴 때 특히 거기서 차별과 배제와 소외를 당하는 계층이 생겨날 때 그들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는 어떤 인간이고 자기 자유를 빼앗기며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는 다 자기의 어떤 진정한 만족을 향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때 그 당시 이렇게 종교가 중심이 됐던 어떤 국가 체제, 도시 체제, 사회 체제들이 오히려 가장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만들어냈다면 그거는 반대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이 분노가 썰에 있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 의식을 가졌던 자들이 다름 아니라 상인들이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부르주아지들이잖아요. 근데 이 상인들이 우리도 조선에 보면 사농공상 그러면 상인이 제일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쟁이라 그래가지고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던 돈을 어디를 줍니까? 교황을 주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주죠. 황제에 줘서 교황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한테 줬다가 그것도 뺏어버리죠. 그러면서 근대 사회 와서 이제 소위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오게 됩니까? 자유주의가 출현하죠. 이 자유주의는 좀 시장과 관계시켜 보면 국가를 시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장이고 자기들이 제일 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는 종교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이 법철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국가를
시장국가란 말로 표현을, 5성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도시도 시장이 중심이 된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점점 시장을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게 되고 시장을 통해 국가 체제가 운영이 되고 시장을 통해서 도시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시대를 두고 흔히 우리가 내셔널 스테이트, 국민국가 시대라고 이제 말을 보통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사실은 현대 사회로 이동을 해오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죠? 글로벌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로 왔다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국가가 보조해주는 역할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야? 시장이 국가도 그도 치우라는, 시장이 갈 수 있는 길이면 국가도 비켜라라고 하는 이른바 국가 초월적 기업들이, 국가를 넘나드는 기업들이, 아마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우리나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인지도 몰라요. 이미 국가를 넘어서 있는 기업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볼 때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엄청난 금융 월가의 어떤 기업 세력들이 세계 국가를 가로지르면서 지금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역할을 뻗쳐나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걸 우리가 오늘 소위 그 네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그리가 쓴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제국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뭐냐면 이 국가도 가로질러 버리는 시장의 시대로 이행을 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국적 시대라 말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자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가를 넘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인터넷망을 따라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을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마 이 강주 외곽에도 또 시내에도 뭐냐면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도 가구가 다르게 이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왔겠어요? 한국 사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그냥 아름다워서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그죠? 그분들도 살 길을 찾아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들 또 어디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애 키우면 어디 보내요? 좀 공부 좀 하면 서울을 보내잖아요. 서울에서 또 공부 좀 잘하면 어디를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자본이 있고 그죠? 거기에서 유리한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유목민처럼 이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정착하며 살 수가 없네. 노마드랑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이런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니까 소위 혼종 시대가 되는 거죠. 인종 간에 섞이고 민족 간에 섞이고 이런 이제 뭐 시골 살다가 도시로 가는 건 너무나 다반사고 이제는 국가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그런 이제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야 돼. 그래서 탈국가 탈민족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런 탈국가 탈민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국가도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어르신들 경우는 남북의 통일 문제를 아직도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아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통일? 그거 뭐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계층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의식 구조가 자꾸 자라나게 되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위 지역의 로컬 토프스라는 건 지역의 장소죠. 지역의 장소들이 상실돼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추상적 보편이라는 말은 좀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가 사는 곳이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요. 16층에 살아요. 세계 처음으로 그 높은 데로 올라가 봤어요. 보통 때는 한 3층, 2층 이런 데 살다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하늘이 떠 있는 것 같아서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인사를 반갑게 받는 게 아니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아무도 없으면 더 좋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나와 누군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힘이 들다라는 생각을. 근데 우리가 어릴 적 저는 시골에 자랐습니다만 시골에서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집에 삼촌 등등 막 무엇곳에 그냥 밥 먹은 뒤 어디 가니 그죠? 고구마 삶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지냈던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의 어떤 기억들을, 과거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걸 물어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물으면 안 되는 게 신뢰가 되는,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은 제가 이런 용어를 르페브르가 도시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소는 죽고 공간만 남았다. 값이 매겨진 공간. 우리들은 모두가 돈이 되는 공간에 가서는 시간을 열심히 내는데 돈이 되는 시간에는 정말 온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 가는데 돈이 안 되는 공간, 돈이 안 되는 시간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돈을 만나러 온 공간이고 돈을 만나러 온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 공간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공간을 초월해 있는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장소는 내 기억이 묻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았던 고향이고 나와 굉장히 어떤 친근감을 가지던 이웃들이 있었던 곳이죠. 마을을 떠나면서 우리는 전부 이웃을 잃어버렸고 점점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홀로가 된 공간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님들 돈을 추구하겠습니까? 물건을 추구하겠습니까? 물건하고 돈하고 주면 어느 거 가져가실래요? 예? 돈을 가져가시겠죠, 대부분. 그죠? 왜 그래요? 돈은 그죠? 필요한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죠? 예, 골고루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은 내가 갖고 있어도 다른 거 교환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보다는 돈을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돈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죠. 물건은 특수적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특수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교환이 안 돼요. 따라서 뭐예요? 보편적 가치를 갖는 돈을 더 추구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돈을 만나면 추상적인 존재를 만나잖아요. 물건을 만날 때는 구체적 존재를 만나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체적인 존재를 관계 맺는 걸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우리가 돈이 물건을 압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체적 관계가 다 깨져가는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걸 전문용어로 추상적 보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냥 모르시도.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 세계를 넘어서 이제 온라인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공부를 보시거나 여가 일을 보실 때 하루에 인터넷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하고 실제로 그걸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점점점 뭡니까? 온라인에서 관계 맺고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저희 학교에는 어떤 선생님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한잔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계속 뭐냐면 요걸 들고 있는 거예요. 요걸 들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선생님 대화할 때 얼굴 좀 쳐다보고 해요. 뭘 자꾸 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어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지금 발표되면 끝장이거든요. 발표되는지 아니 계속 좀 지금 봐야 돼가지고 내가 좀 여유가 없습니다. 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공직에서 공무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옛날보다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옛날에 결제 하나 이루어지려면 일주일 걸리는 것이 지금은 1초 만에 날라옵니다. 그 결제를 처리해내고 자본가는 어떻습니까? 빨리 교환하라는 거예요. 빨리 교환해서 빨리 많이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를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본을 또 획득해야 되니까 빠른 속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의 시간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시간에 이미 종속된 거예요. 어느 날 깨어나 보면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지금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글로벌 자본이 구체적 장소와 구체적 어떤 이런 시간들을 넘어서서 추상적 시간으로, 추상적 공간으로 돈을 뿌리면서 달리는 이 속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 저도 곧 밥줄이 끊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 강의하면요. 교수님 틀린 말 하나 이거 쳐다보고 있거든. 이 안에 있는 지식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무궁무진한 지식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도 알파고에 들어있는 집단지성은 이세돌 그분의 개인지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로버트 상담사가 나온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로버트 상담사가 심리학과 학생이 졸업하고 나와서 상담하는 거하고 엄청난 상담사를 집어넣어버린 이거 누가 상담을 더 잘하겠어요? 상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뭡니까? 옆에 있는 우리 귀중하신 선생님을 잊어버리고 이 속에 있는 친구가 너무 가까워져 버려가지고 선생님이 아파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선생님이 배가 고파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제는 요것만 하고 놀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손자한테 요것만 주면 잘 놀아요. 그죠? 식당 가서도 아이패드 하나 켜주고 놀아라 그러고 그죠? 심지어 애들은 그래서 부모도 어디 간다 해도 안 간다 그래요. 요것만 갖고 놀겠대요. 우리도 요즘 어느덧 앉으면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온라인의 세계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마을에서 도시로 왔고 도시에서 다시 사이버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도시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을에는 몸이 있었죠. 도시 오면서 몸이 약간씩 서로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사이버로 오면서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누가 아픈지를 몰라요. 동네에 어르신이 홀로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이런 어떤 시대 속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죽어버렸고 전부 간접적 만남이고 익명적인 만남이고 아바타들끼리 만남이고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이제 본다면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불안이 깔려 있어요. 불안이. 그 불안이 어떤 불안이냐 했을 때 우리 보통 이제 불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융합 불안과 분리 불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융합 불안은 쉽게 말하면 뭐죠? 어디에 소속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융합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분리 불안은 어떤 거죠? 누구한테서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통사회로 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연한테 버림받을까 봐 우리 자연한테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무에도 새끼줄 걸어놓고 빌고 뭐 강물한테 빌고 그죠? 지금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빌잖아요. 산에 가서 빌고 나무한테 빌고 그죠? 또 이제 구체적인 종교를 가지만 하느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나를 버릴까 봐 내가 거기 버림당할까 봐 느끼는 불안이 분리불안이죠. 이런 분리불안이 심한 어떤 상황이 와요?
분리 안 되고 싶어서, 버림 안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보여야 돼요. 그 사람, 그 존재한테. 내가 잘 못 보이면 버림당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불안이 심해지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강박증이 옵니다. 이 분리불안이 심하면 또 뭐가 와요? 심지어는 자학증까지 와요. 자학증. 아주 쉽게 말하면 착한 병에 걸려요. 착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버릴까봐. 누가 버릴까봐. 내가 이 공직에 있으면 위에 있는 상관분들한테 내가 못 보이면 버림당할 건데 상관이 시킨 대로 열심히 내 몸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혹시나 버림당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자기를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은 자기 파괴가 일어나요. 자기 파괴. 그래서 이 자기 파괴를 못 견뎌서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겠죠. 중세가 좀 이런 개념으로 말하면 중세 말기가 분리불안 정세가 너무 심해져서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이 뭡니까? 빠져나와서 어디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도 소속되고 싶지 않고, 나는 교회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고, 나는 자연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고, 그죠? 어디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말하면 아버지가 너무 많이 구속하고 속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속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내가 아버지한테 분리될 거면 걱정해서 아버지 말씀 잘 따랐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만 아버지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때는 융합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융합될까 봐 아버지한테 다시 어떤 조직에 내가 소속될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불안이 본격화돼서 나온 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절대로 남을 안 믿어요. 속나. 철저하게 의심하고 계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시장국가 시대의 확장이고 글로벌 시대의 다국적 기업의 확장이고, 그죠?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만나려고 지금 뭡니까? 실제 인간을 떠나서 사이버 공간 인터넷을 따라 돈을 찾아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뭐냐면 시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조금 못돼도 착해 보이고, 공부 못하면 착한데도 못돼 보이는, 이것도 가정 안에 작동하는 능력 중심의 시장 논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 때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가다하게 경쟁을 하고 가다하게 의심을 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쟁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시장을 가장 반기고 시장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 의심을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곳이에요. 시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비참한 곳이에요. 여기서 진급하셔야 되잖아요. 능력 없으면 비참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죠? 제가 대학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 호봉제였습니다. 1년만 지나면 호봉을 딱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점심 먹고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인간미가 있게 관계를 했었죠. 근데 연봉제로 바뀌면서부터는 수진 방해하려면 노크를 해야 되고 미리 전화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호봉질 때는 학생들하고도 막 MT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절극게 지냈는데 연봉제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선생님들 연구시간 너무 써야 되는 거야. 학생 만나기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연봉제를 추구하지 호봉제를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서 이길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하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곳이고 능력 없는 사람한테는 비참한 곳인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마을에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도시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서로 지금 능력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게 도시잖아요. 능력 경쟁을 하다 보면은 능력이 있을 때는 버티겠는데 능력이 없을 때는 못 버티잖아요. 우리도 교수님들 중에서 제자가 교수가 돼서 막 연말 평가를 했는데 제자가 나보다도 평가 점수가 높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퇴직하세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 경쟁에서 패배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속에 살아요. 자기하고. 요게 바로 뭐예요? 포기사회라는 겁니다. 포기사회. 우리 사회가 포기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모습들이죠. 자, 이런 게 점점 이제 생겨나면 자기하고 자기가 관계 맺는 데만 집중을 하잖아요. 자기하고 자기하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가 관계 맺는 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 관계 맺고 싶지 않으면 요거하고만 이제 관계 맺는 방향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예요? 요게 날 버릴까 봐 겁을 내요. 여기 날 버릴까 봐.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출근할 때 이거 없으면 들어가죠 다시. 그죠? 같이 나오죠. 어? 이거 없으면 막 안절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가 하느님하고 분리가 아니고 요거하고 분리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 병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고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 처음 강의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라 그랬어요. 악수하고 인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수업에는 이상하게도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들어요. 근데 한 학기가 가도 인사를 안 해요. 서로 남남으로 지내다가 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나와야 되고 도시에서 마을로 와야 사람을 쳐다보면서 서로 아픈 걸 나누고 기쁜 걸 나누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재구성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가는 겁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도시가 웅장해져도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으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한국 현대사회에도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런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어땠느냐? 저는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1987년 6월이 민주항쟁이 있었던 시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보면은 민주항쟁이 있기 이전 사회와 있고 난 이후 사회를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기 이전 사회는 국가가 중심이 된 사회. 민족이 중심이 된 사회.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난 이후의 사회는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 국가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민족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뀐 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라고 봐요. 그러면 서구에서 근대화될 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 시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나 한국의 87년 상황이 시장이 중심에 서는 사회로 옮겨오는 과정이나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용어들을 표현해보면 국가가 중심이 됐고 민족이 중심이 됐던 시대는 저는 저 용어를 국민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 국민의 시대 때 사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신헌법이 존재했고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존재했었던 거죠. 거기에서 강주의 아픔이라는 80년 사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때 과거의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위해 죽어야 되고 민족을 위해 죽어야 되는 나였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혹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신 분 계시겠죠? 저도 열심히 외웠는데 첫 구절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타고 태어났다. 딱 이래요. 우리가 나오고요. 민족이 나와요. 국민교육을 읽어보면 나는 유보되어 있고요.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내가 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를 잃어버렸죠. 일본한테, 그렇죠? 또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가 잘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이 절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한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이 대동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뭐예요?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네 목소리 내지 말고 뭉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일단 유보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강하게 되면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아내가 남편 말을 듣게 하고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듣게 했고 절대 복종하게 하면은 뭡니까?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은 우리를 가족이 살아야 되나? 네 건 좀 내려놔. 당신 가족을 위해서 좀 희생해. 이런 식의 논리가 작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줄 알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 누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탈출이잖아요. 그죠? 국가 탈출, 민족 탈출. 그래서 한때는 우리 역사학자 중에 임지연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억압되는 역사를 더 이상 뭡니까?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부르짖는 시대로 바뀐 것이 87년 이후에 소위 시민운동이잖아요. 그 당시 나왔던 게 참여연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다 그 참여연대 활동했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환경연대라든지 경제실천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시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민이란 개념은 저 두 번째 나와 있는 민주 개념과 다르죠. 민주는 뭐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국가와 민족을 잃어버려서 권력을 누리던 자라가 부당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거를 뭡니까? 못 견디니까 투쟁을 해야 됐잖아요. 투쟁을 하니까 계급 투쟁도 해야 되겠고 폭력 투쟁도 해야 되겠고 그때 그 투쟁 주체가 민중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 마르크스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마르크스 이론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87년으로 어떻게 돼? 시민은 불법적 투쟁을 하지 않죠. 무법적 투쟁을 하지 않죠. 합법적 저항운동으로 바뀌죠. 그리고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를 계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중산층 시민을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시민의 시대가 열린 데부터 저 시민들은 뭐야? 시장에서 자기 소유권, 자기 거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저 당시 뭐가 나오세요? 지금 말하는 지방자치가, 대통령 직선제가 이야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아직 요원한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운동을 통해서 사실 그러면서 80년 사태가 굉장히 80년에 5.18이라는 이 정말 그 소중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방복구운동 일하고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화문에서 촛불, 그죠?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과거의 시민시대의 사람이나 과거의 민중시대의 사람이나 국민시대의 사람하고 다르죠. 어떤 점이 달라요? 민중은 이념을 갖고 뭔가 투쟁을 하려고 했고, 그죠? 시민도 어떤 조직적으로 투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강화문에 나온 사람은 조직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생활인들이에요. 그냥 난 이런 사람, 이런 정치적 조건에서 이런 삶 속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거죠.
그들은 그래서 운동 노선을 갖고 있거나 무슨 정치적인 조직을 갖고 있거나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주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요? 다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다중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중의 시대가 오면서 정말 다중에 걸맞는 정치 조직, 다중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권과 자치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분단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살아난다는 생각 때문에 뭡니까? 힘의 결집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거대 도시가 탄생을 했어요. 영남 사람, 호남 사람들이 서울로 한동안 엄청나게 몰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대 탄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중앙에 힘을 모아야만 살아남다 생각한 거죠. 기업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살아남다.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큰 기업, 큰 도시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과 주변으로 갈라진 거죠. 중심과 주변으로 지금 우리가. 아마 전남대학도 과거에는 정말 좋은 대학이었을겠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은 과거에 연구대회나 별코 뒤지지 않는 대학으로 실제로 그랬다.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대단한 실력가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경북대학이 그렇게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마도 피난민 시절에 많은 지식인들이 뭡니까? 점령당하지 않은 대구로 들어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추측을 할 뿐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다니면 조금 뭔가 실패를 했거나 조금 내가 목표로 하는 걸 도달하지 못한 그런 어떤 패배에 준하는 어떤 자신감의 상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지역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한테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서울로 가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넌 나아가서 난 미국으로 가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중심에 들어가야 성공한다라는 생각 구조가 우리 세계를 지배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구도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든 사회를 만들고 고립된 개인을 만드는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한 가지 다 말씀드리면은 왜 선생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려고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거기 가면 자본이 있고 거기 가면 권력이 있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학벌은 자본이고 학벌은 권력이죠. 내가 어떤 학벌을 갖느냐가 얼마나 더 많은 자본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인 분 브루디에라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 브루디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대학은 계급을 만드는 전초기지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정말 소중한 인간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자가 되는 자, 못 가진 자 되는 자라는 그 어떤 역할을 맡아서 도와주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상황이 왔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는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더 가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앞으로 전남대학도 그렇고 경북대학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전남대학 출신이 경북대학 출신이 똑똑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학자가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남대학 교수는 누가 됩니까? 서울서 공부한 사람? 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강주에도 좀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그럼 집이 강주로 올까요? 집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만 하고 올라가는 거 주말 되면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극복돼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극복돼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자치 붕괴가 되는데
지역 자치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 제가 볼 때 어디냐? 교육 자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교육 자치가 성립이 안 되면 지역 자치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같이 학력과 권력과 자본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지역의 교육 자치가 안 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남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전남대학을 비롯한 많은 지역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서울로 보내게 돼 있고요. 여기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서울에 애 키워 보내기 위해서 돈을 서울로 가서 보내는 역할만 할 뿐이죠. 거기에서 무슨 지역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율적인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지역에 있는 지자체 장님들이나 또는 이 뭡니까? 대학에 관련 책임자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교육을 자치를 확보할 것이냐를 그걸 마련하는 길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 자치가 나옵니다. 교육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의 언어, 생활 언어 어려운 이야기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님들 이렇게 직장에 나오셔가지고 업무 볼 때가 더 사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가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하시면서 수다 좀 떠는 시간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요, 그죠? 그 안에는 감옥 같은 느낌, 뭐 아니더라 하더라도 답답한 느낌, 뭐 그런 거.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그러냐? 안에 들어오면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안에서 쓰는 언어를 책의 언어라고 합니다. 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책의 언어란. 우리는 정치 조직 체계가 있고 경제 기업 체계가 있잖아요. 행정 체계가 있잖아요. 체계 속에서 쓰는 언어는 어때요? 특징이? 감정을 담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서를 기한하거나 어떤 소통을 할 때도 정확한 값을 가진 언어를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대충 애매한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책의 언어는 뭘 요구합니까? 사람이 긴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책의 언어를 안 쓸 수 없어요. 왜? 난 조직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공직에 들어가려고 할 때 시험 칠 때 책의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그 책의 언어를 많이 배우고 살다 보면 책의 언어가 생활 언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도 책의 언어를 쓰고 어디 가서도 책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언어를 못 쓰면은 좀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일상 언어가 생활 언어가 맥을 못 쳐요. 근데 생활 언어가 책의 언어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 언어는 감정이 묻어 있어요. 정이 들어가 있어요. 또 자기 내심의 본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언어를 쓰면 좀 푸근하고요. 좀 이렇게 넉넉해요. 그래서 수다가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죠. 수다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책의 어느 때 이 짓눌린 자기를 풀어낸다고요. 근데 자 그럼 책의 언어가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도시로 말하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죠? 시골 오면 책의 언어가 안 되고 사투리가 많아. 그래서 우리 서울 가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사투리 쓰면은 무슨 이상한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책의 언어는 표준성을 요구하고 있고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은 특수 언어가 돼버려가지고 뭔가 좀 부족한 언어로 이해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살만한 세상은 뭐예요? 생활 언어가 많이 살아야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지역 언어가 많이 살아야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언어는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느냐가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주느냐 아니면 굉장히 서로를 억압하는 관계가 되느냐인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강의 다니면서 제일 힘든 강의 어느 강의인지 아세요? 공직자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근데 평소 때 그런 뭐랄까요 공직자 선생님들이 언어를 쓰실 때 보면은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언어를 쓰거나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코믹한 언어를 쓰려도 좀 경계를 하게 돼요, 제가. 혹시나 신뢰가 되지 않나. 근데 그만큼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동네가 살고 마을이 살라 그러면 이 생활 언어가 많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동네가 도시가 되고 도시가 또 큰 도시에 먹혀들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언어가 옛날 우리가 쓰던 토속 언어들 다 사라지고 참 이제 그런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이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요 단어 있죠. 차이의 정치, 인정의 정치, 상생의 정치, 적대의 정치나 배제의 정치나 차별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제가 오늘도 오면서 대구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참 그래도 잘 닦았다 길을. 옛날에 1차선일 때 차 몰고 오면 위험해서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딱 그 길을 이렇게 폭순으로 깔아놓으니까 시간도 짧아졌고, 같은 값이면 이제 좀, 버스만 하지 말고, 기차선을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기차선을. 응? 그렇게 해서 소통을 자꾸 하면은, 왕래가 잦으면은 서로가 오해도 풀고 또 쌓여있는 것도 서로 이렇게 해소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남과 호남의 어떤 서로에 대한 감정, 이게 동서감정이잖아요. 그죠? 남쪽과 북쪽의 감정, 서울과 지방의 감정, 남자와 여자의 감정, 이게 다 보면은 중심과 주변으로 형성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차별의 구조이고 배제의 구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똘똘 뭉쳐 살아남았기 때문에 같은 중앙에 안 들어오고 같은 기준에 안 들어오면 일단은 이게 좀 이상한 놈, 이놈은 좀 뭐가 사상이 의심스러운 놈, 또 이놈은 뭐가 위험한 놈, 뭐 이런 식의 규정을 해버리는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예요? 차이를 사랑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지방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봐요. 사실 전남대학에 한 몇 년 전인가 제가 논평하러 왔다가 그때 박노자 선생님이 발표했었어요. 박노자 선생님 발표 제가 토론자로 왔는데 이 박노자 선생님이 굉장히 박식해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한겨레 칼럼 한번 여러분 그 온라인에 들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무지개에 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한국에 무지개가 없대요. 단색인종이 단색인종. 그래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래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어느덧 뭐냐면 한색이어야 된다는데 너무 많이 길들여져 버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다양성을 억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제가 강주에서 맞으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다 말이죠. 내가 강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때 미국에 있는 거 있으면 미국에 강주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미국에 있다면 내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올 필요 없잖아요. 강주가 미국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을 때 오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이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것만은 강주가 안 갖고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로컬리티죠. 글로벌 시대 때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는 건 로컬이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니 한번 보러 와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뭐예요? 건물이고 빌딩의 모든 것들이 너무 그냥 옛날 걸 다 많이 지워버렸어요. 오면 높은 아파트들 많은데 뭐 좀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볼만한 뭐가 막 유럽처럼 몇백 년의 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치고 이렇게 있어야 뭐 좀 볼 게 있는데 다 무너뜨려 버리고 개발해 버리고 올려 버리니까 이게 막상 와서 좀 새롭다라고 신기하게 이게 접근해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제가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저한테는 좋은 교훈이 됐던 게 뭐냐면 2015년인가요? 한 2, 3년 전에 제가 미국 시애틀에 그 뭡니까? APA, American Philosophy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 대회에 제가 가을 학술대회 발표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제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 박 앤 황 온 서브젝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남한의 박정희 시대 때 핵심 사상가였던 박종홍 선생님, 북한의 김일성 정권 시절에 가장 핵심적 사상가였던 황장엽 선생님, 이 두 분의 남한 근대화, 북한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두 지식인이 갖고 있는 이론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발표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황장엽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계속 같이 남한으로 오셨을 때 이 뭡니까? 그분이 쓴 글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그 인상이 굉장히 처음에는 학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너무 한이 맺히니까 그냥 너무 좀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지금 아직 분석을 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주제로 제가 발표했을 때 외국 학자들이 저한테 느끼는 인상은, 제가 느꼈던 인상은 뭐냐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다보더란 거예요. 근데 제가 서양 사람의 글을 발표를 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발표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발표를 하니까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계 학문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우리 걸 갖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세계 시장에 물건 팔아먹으려면 피자를 만들 게 아니고 전을 구워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 로컬한 것을 어떻게든 키우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로컬에는 뭐가 있죠? 마을이 있죠. 마을에는 이웃이 있었죠. 정겨움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도 살리고 세계에 가져가서 내놓을 것도 생기고. 자, 그러면 로컬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앙 중심의 권력을 안 되는 거죠. 이 수도권 중심의 이 대도시 구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앞으로는 자꾸 큰 기업, 큰 국가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왔고, 이제는 작은 걸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되는 제2의, 제3의 도약이 한국 사회가 가져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분권과 자치는 우리가 지금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대적 과제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저기 보면 유사자유주의, 유사공동체주의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사자유주의는 뭐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유사공동체주의는 뭐예요?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패거리주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합리적 개인이 별로 없고, 합리적 개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합리적 개인이 제대로 아직까지 뭐 성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한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경험한 번, 화장실을 가게 되면요.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나오기 전에 문을 딱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들어오고 나면 자신이 밖을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화장실 보러 가다가 저쪽에서 안 잡아줘. 뭐 이마에 확 맞으려고 그래요. 동방예의지구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잡고 있느냐? 합리적인 거거든요. 서로 안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은 비합리적으로 많이 자기 걸 챙기려고 그래요. 비합리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투명한 사회가 못 됐고 공정한 사회가 못 된 데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같은 대학 나온 사람, 같은 동네 태어난 사람, 그죠? 막 손입에 따지고 또 같은 집안,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고주의에 물려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래서 사실 분권 자체한다 하더라도 이 분권이 됐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지방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단체란 말은 지방자치 단체라 그러죠. 지방 정부라고 말 안 쓰죠. 우리 지방 정부가 없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많은 연방제를 갖고 있는 나라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단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정부라는 개념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방 정부를 세워줘도 어떻게 돼요? 이 정부가 그 안에서 또 뭐랄까요, 막 지역마다 보면 그 지역에 맹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쫙 포진해가지고 막 그 안에 또 중심이 되는 거야. 또 안에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게 뭐예요? 서로 각각의 권력을 분리시켜가지고 중심을 만들면 나중에 이 뭡니까? 싸움판 돼요. 싸움판. 그러려면 또 어떻게 중앙에서 역시 안 되겠다 니네들은 해가지고 다시 중앙 지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권이 되더라도 분권된 그 단위체가 그 공동체가 자기 안에 소위 말하면 어떤 중심의 일방적 지배를 막아내는 자정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됐는데 분권만 한다고 문제를 해결되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권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자치를 필요로 한다. 자치가 안 되면 분권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물론 이제 분권이 안 되면 또 자치는 안 되는 거죠. 중앙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자치를 하겠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권이 돼야 자치는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권이 됐다고 자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치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가 계속 분권 자치를 내세우고 있고 청와대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분권 자치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분권만 갖고 안 되면 자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럼 자치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막 현수막도 걸려 있고 자치 분권 때문에 뭘 하고 지방 분권 자치를 막 앞으로 하자는 운동도 벌리는데 자치가 뭡니까? 물는데 말도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치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자죠. 다스리기 시차죠. 그렇잖아요. 그게 자치잖아요. 자, 그러면 스스로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를 자, 자치에서 지금 좀 논의를 할까 하는데 자치는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인데 자, 그러면 자자라는 것이 스스로고 치자가 다스린다는 건데 왜 스님들께서는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저마다 각자가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집에서도 자식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으면 아버지가 간섭합니까? 안 하죠. 스스로 못 다스리니까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동네도 스스로 못 다스리면 간섭이 들어오죠. 지역도 스스로 못 다스리면 간섭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왜 스스로 간섭 안 받아야 되잖아요. 간섭 받는 건 부자유잖아요.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이 책상보다 제가 낳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 책상은 제가 안 당겨주면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책상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자유가 없는 책상보다는 자유가 있는 존재가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난 책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자유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스로 다스려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자치가 가야 될 목표인데 지방이 스스로 못 다스리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이나 벌리고 어떤 지배 세력들이 특정 집단이 막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그거는 스스로 못 다스리니까 중앙정부가 니네들 좀 내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스스로 다스리는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요, 이 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던 역사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렇게 진행되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진행된 그 결과를 보고 보면 중앙정부의 업무랑 훨씬 더 줄여야 되는데 더 늘어났던 결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분권의 길로 들어섰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분권이 이루어지지가 못했던 상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강조됐던 용어가 뭐예요?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자율성. 그때 자율성과 관계돼서 나오는 게 뭐 그 규제 완화해가지고 그죠? 수도권 규제 완화도 풀었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방에 있는 중요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막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지방이 오히려 더 어렵게 돼버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또 고등학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다고 분권이 되고 자치가 되는 게 아니고 자율성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립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자율성을 주면 그건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정이, 지방 재정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만큼 자립성이 없는데 자율성만 준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가 자치를 하고 분권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많은 세제를 지방으로 제대로 독립을 시켜줘야 자치가 가능한 것이지 자립도 안 됐는데 자치하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니까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립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럼 자립이 돼야 또 자립이 되는 거잖아요. 자립이 돼야 자율도 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근데 자율 개념도 잘 따져봐야 돼요. 자율의 반대는 뭐예요? 타율이죠. 타율이잖아요. 그러면 자율은 스스로가 규칙을 세워서 스스로가 지키는 거지만 타율은 뭐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내가 복종하거나 지배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타율적인 존재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율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은 아니죠. 뭐예요? 규칙을 지키면서 자유를 추구해야 자율이지 규칙을 지 마음대로 어기면서 자유만 누리는 건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은 뭡니까? 이 개인적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함께 갈 수 있는 길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자치의 그러면 기본 원리는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나겠습니다. 분권만 갖고 자치는 안 된다. 그죠? 분권만 안 되기 때문에 자치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립과 자율이 같이 가야 된다. 그죠? 또 한 가지 덜 설명드렸는데 자립과 자율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연대가 돼야 돼요. 연대. 연대가 되지 않으면 자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치를 동네자치, 주민자치, 마을자치 이거 왜 합니까? 그 동네가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고 서로 이웃도 있게 살자라고 하는 거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치를 왜 합니까? 그냥 도시 그대로 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웃과의 연대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자치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런 자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할 거냐? 누가 실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자치의 방법, 자치 주체 이런 문제가 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뭐 거창한 이야기들 다 빼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이야기들은 다른 선생님 오셔서 하실 거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인문 공동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인문학을 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게 분권자치 운동하시는 분들이 헌법 계획이라든지 제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까지는 그 전공 분야는 아니고 또 이야기할 그런 수준이나 능력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해드리는 소위 말하면 인간의 이 심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마음이 성숙 안 하면 그 제도는 악용되기 마련이고요. 결국은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식 수준이 성숙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공동체를 달려왔느냐면요. 힘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가져왔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개인, 힘을 추구하는 도시, 힘을 추구하는 국가. 그래서 뭐냐면 힘을 추구하는 데서는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을 추구하면서 도시가 병들고 개인이 병들고 이웃이 병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는 이제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인문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자치가 분권을 통해 자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우리가 이웃이 있는 동네를 만들고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인문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 인문이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인문이란 단어는 사람의 문이죠. 사람의 자의 문이 문자잖아요. 요즘 시중에 인문학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문의는 책상의 문이나 돈의 문이나 권력의 문의와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문의는 다른 한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나누는 문의를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문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동안 돈 버느라고 출세하느라고 힘기르느라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게 참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운 사람일수록 부모를 덜 모시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부모를 더 잘 모신다는 이 이상야릇한 세상. 배웠으면 부모를 더 잘 모셔야 되고 안 그래요? 부모들 고생해서 대학 보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놨는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멀리 있어. 고등학교도 못 갔다 중학교도 못 놓은 친구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붙어서 이거 살아. 이 뭐 교육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교육을 한 게 아니라 출세교육을 하는데 집중이 됐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행복한 공동체는 정말 서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는 것 같고 하고 자연과학자가 과학적 연구를 하는 차이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달을 보면서, 시인은 달을 보면서 토끼가 방아 찍는 거를 상상하면서 시를 쓰는데, 자연과학자는 저 달날에 광산이 뭐가 들었고 저 캐면 얼마나 되겠고 그걸 연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는 뭐예요? 그것을 소유 가능한, 이용 가능한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인문학은 뭐예요? 그 존재를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로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인문 공동체를 만드는 게 진짜 자치고 진짜 우리가 분권을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가능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면 꿈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무슨 꿈이냐고 하지. 꿈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철학 카페입니다. 철학 카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철학 카페. 왜 그걸 꿈꾸고 있느냐? 저는 동네에 카페를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배우고 있어요. 그 빵과 커피를 만들고 제가 거기에서 뭡니까? 인문학 책을 강의도 하고 인문학 책을 같이 독서도 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서로의 힘든 것들을 소통하고 일종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독서 치료라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마을마다 인문학 카페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인문학 카페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와서 굉장히 낯선 지역이어서 처음에 적응하기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저 안에 제 가족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다들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가족이 위기가 왔는데 저희 집에 뭐냐면 책 읽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전문 서적을 읽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가족들 중에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냐면 제 집 가족 중에 누구는 어떤 특정 주인공을 유독 좋아하고 어떤 주인공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말로 싸우면 엄청난 큰 싸움이 돼버리는데 책을 보면서 평소 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도 보면은 이런 소통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이 나와가지고 주민자치를 우리가 하니까 따라오세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를 주도해가면서 정책을 갖고 따라오십시오. 안 되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아까 초고속 시대에 다 저녁에 들어오면 지체가 피곤해 죽겠는데 뭔 또 자치회의 한다고 나오라고? 안 나오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내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기대치가 있어야 그게 노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동네마다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럼 거기에 모이면은 이제 노인도 오실 수도 있고 젊은이도 올 수 있고 모이면은 동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동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네 해난이 문제가 떠올 것이고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근데 평소 때 아무 소통도 없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회의 있으면 나오십시오. 우리 동네에 좀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학교 선생님도요. 학생이 친하면은 그 선생님 좀 못 가르쳐도 귀엽게 봐주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거를. 근데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학생이 그 선생님 미워하면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제도 잘 만들려면 안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여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분권이 되고 자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감정을 소통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가 이게 좀 더 고민이 되고 그걸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거 하려면 이제 제가 좀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불러서 강의 중심으로 계속 진행하는 자치 분권은 실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지자체장님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다음번 지자체에 또 당신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외형적으로 내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전시성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정치의 생태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꾸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전달식 방식의
모임들을 많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했다. 이런 걸 많이 해요. 절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주체가 돼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여기 강주시 서구에 계신 어떤 못 배운 할아버지 할머니 생선가게 생선 장사하시는 할머니도 여기 쉬어서 장식에서 평생을 생선을 팔면서 삶이 어떠했고 세상이 어떻고 창문에 앉아서 생만 본 사람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아요. 공직자들 연필 들고 업무 보는 데에서 너무 모르는 일반 서민들의 삶이 있어요. 그들을 무대에 불러서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들의 삶을 들어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만이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죠.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카페를 얘기했지만 그런 장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중에서는 대개 보면은 전문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걸 불러서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떤 과목을 가르쳐서 과외비 드는 걸 좀 더 손들게 해준다든지 또는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직에 취업하려는 학생들한테 또는 좀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서 기술을 좀 이렇게 안내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민 모두가 선생님인 거 있잖아요. 주민 모두가.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네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찾아내고 그걸 그림을 그려내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만이 강의를 하는 전문가만이 자치를 이끌어가고 전문가만이 분권을 하는 이거는 있잖아요. 결국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냐면 아래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들이 연걸어지는 상황.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아까 전에 보였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화이부동.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모든 걸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 억압이 되고 구속이 되죠. 화단에 피어있는 꽃을 빨간색 아닌 건 다 죽이는 것.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아닌 건 다 배제하는 것. 통일은 어쩌 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세계는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는 하나로 통일시켜야 근대화가 되지만 이제 가야 될 길은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 같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진정 분권과 자치가 가야 될 길이고요. 그 점에서 동네에 살고 계신 같지 않은 많은 분들의 나같이 못 배웠다고 나처럼 안 배웠다고 내 수준을 못 배웠다고 그들을 뭡니까 이끌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제가 모르는 세상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양성이 울려 나와서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이런 이주 시대가 된 여러 민족이 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 또 한국 사회에서 민족 감정, 동서 감정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화해부동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분권과 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화해부동을 그려내는 정신에 중요한 것이 인문학이다. 그걸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잘 가꾸어져서 이제는 뭡니까 정말 어디 가도 여기 살고 싶다. 뭐 굳이 서울 갈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다양한 공동체가 개성을 갖고 그런 꽃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이 분권 자치가 가야 됐으면 가는 길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